올해 베스트로 꼽을 만한 책을 추려보니까 10권이 넘더라고요. 너무 많은가 싶기도 했는데 좋은 책은 많이 소개할수록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영상에 다 넣기로 했습니다. 이러다 내년에는 베스트 30을 뽑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네요. 제 마음대로 분류한 올해의 책을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역사소설입니다. 2권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차인표님의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입니다. 이 책은 위안부에 대한 책인데요. 옥스포드 대학교의 필수 도서로 지정되면서 화제가 됐었죠. 차인표 작가님은 위안부 피해자인 훈 할머니를 보고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하셨다고 해요. 이야기는 마치 옛날 만화인 배추도사 무도사처럼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와 사람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대요. 산에서 할머니가 길을 잃으면 호랑이가 길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사람이 소의 젖을 대신 먹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호랑이 가죽에 욕심이 난 임금이 호랑이를 사냥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호랑이와 사람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얘기가 전래동화 같지 않나요? 이게 이 책의 특징이에요. 세월이 지나 호랑이들의 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나마 호랑이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호랑이 마을에 황포수와 그의 아들 용이가 방문합니다. 황부자가 이 마을에 온 이유는 백호를 찾기 위함이었어요. 왜냐면 백호가 4년 전 용의 엄마와 동생을 문채로 달아났거든요. 그 뒤로 황부자는 전국을 돌며 백호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황부자는 백호를 찾을 때까지만 이 마을에 머물고 싶다고 했고 촌장은 마지못해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도 사랑은 핀다고 하죠. 황포수의 아들 용이는 이 마을의 유일한 여자인 순이와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둘은 곧 이별해야 했어요. 황부자를 질투한 마을의 사내 아이들이 자신들도 할 수 있다며 호랑이를 잡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게 황부자 때문이라며 그들을 마을에서 내쫓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황부자는 마을을 떠나죠. 그로부터 7년 후 가지오데이가 이끄는 부대가 마을에 당도합니다. 가지오 부대는 이 마을에 주둔하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라는 명을 받고 여기 온 것이었어요. 일본군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긴장했죠. 하지만 다행히 가지오는 정이 있는 사람이어서 마을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그러다 가지오에게 마을에 있는 처녀를 위안부로 강제 징집하라는 공문이 날라옵니다. 마을에 인구조사를 한 건 다 이것 때문이었죠. 마을에 있는 처녀는 순이 단 한 명이었습니다. 가지오는 일본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좌절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가지오와 순이 용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걸 2가지만 꼽으라면 첫째는 가지오라는 인물입니다. 가지오는 처음에는 대일본 제국 만만세를 외칠 정도로 일본에 충성을 맹세했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점점 지쳐가던 중 호랑이 마을의 사람들을 만나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위안부 징집이라는 비인간적 행태를 일삼는 일본에 실망하고 마지막에는 순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합니다.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일본군 캐릭터가 꽤 인상적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가족을 물고 간 백호를 대하는 용의 태도입니다. 순이는 용이에게 이제 그만 백호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요. 용이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백호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백호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일본을 상징하는 거겠죠. 위안부라는 아픈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역사 이야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책은 동화 같은 서술 방식과 내용 덕에 전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올해의 역사소설 2번째 책은 고혜원 작가님의 레빗입니다. 앞선 책이 일제시대가 배경이라면 이 책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한국전쟁 때는 서로 정보를 빼내기 위한 첩보원을 많이 심어놨다고 하는데요. 의심을 덜 받기 위해 소녀들로 구성된 첩보원 조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혜원 작가님은 여기서 힌트를 얻어 이 책을 쓰셨는데 정보가 부족한 부분은 상상력으로 채우셨다고 해요.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는 홍주의 이야기로 책이 시작됩니다. 홍주는 모에 홀린 듯 토끼를 따라가다가 산 정상에 도착하는데요. 아래에는 마을이 한눈에 보이고 하늘에는 비행기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서 폭탄이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말로만 듣던 전쟁의 참상을 눈앞에서 본 순간이었죠. 한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소녀들로 이루어진 첩보원 조직 레빗을 만드는데요. 집도 가족도 전쟁으로 잃은 홍주는 레빗에 들어갑니다. 이후 3년이 지났고 홍주는 레빗의 베테랑 요원이 됩니다. 첩보원들의 역할은 북으로 침투해서 정보를 빼낸 뒤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뢰를 잘못 밟거나 정체를 들켜서 죽는 첩보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3년 동안 생존한 요원은 홍주가 유일했습니다.
그런 홍주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최근에 북으로 갔다가 돌아온 레빗과 홍주가 가져온 정보가 서로 달랐던 거예요. 둘 중 하나는 거짓 정보라는 얘기인데, 거짓 정보를 가져온 요원은 그 자리에서 즉시 사살이었습니다. 그 요원이 역스파이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테랑 레빗인 홍주도 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홍주는 변절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북으로 향합니다. 홍주는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우리네 이야기라서 그런지 인물들 한 명 한 명 몰입하며 본 책이었어요. 다시는 전쟁이 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책을 보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중반 이후부터는 북으로 간 레빗들이 정체를 들켜 살아 돌아오지 못할까봐 계속 쫄린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았던 책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웃음 만발상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2권을 뽑았고요. 먼저 김범 작가님의 나를 찾지마입니다. 제목은 꼭 길리언 플린의 나를 찾아줘랑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책 배경도 비슷하긴 해요. 50살이 된 주부 승희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딸은 임용고시 삼수를 포기하고 카페 알바를 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아들은 만화를 그리겠다며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죠. 이런 집안 상황 때문에 승희는 남편과 자주 싸웠는데요. 평소처럼 부부싸움을 한 날 남편이 집을 나가더니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승희는 남편이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하지만 남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남편이 중국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선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 앞으로 들어놓은 사망보험금 5억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고 승희는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5억을 잘 굴려서 돈을 꽤 많이 벌게 됩니다. 신사적이고 부자인 새로운 남자와 재혼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멀쩡한 모습으로 승희 앞에 나타납니다. 남편은 왜 지금 나타났을까요? 이렇게만 보면 책 분위기가 마냥 밝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웃음 만발상으로 뽑은 이유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작가님 특유의 유머 때문입니다. 김혜란 작가님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란 책 보셨나요? 그 책은 불치병에 걸린 주인공 얘기인데요. 설정은 어둡지만 작가님의 재치 있는 문장 덕에 웃음이 자주 터집니다. 나를 찾지마가 그런 느낌이에요. 작가님의 유머 센스가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올해 웃음 만발상 2번째 책은 설재인 작가님의 내가 너에게 가면입니다. 이 책도 앞서 소개해드린 나를 찾지마처럼 정말 많이 웃으며 본 책인데요. 나를 찾지마가 푹하고 터지는 웃음이었다면 이 책은 흐뭇한 미소에 가깝습니다. 주인공 성주는 챔피언에 도전한 적도 있는 실력 있는 프로 복서이면서 생계를 위해 돌봄 교사 일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성주가 운영하는 돌봄반에 에린이라는 아이가 전학 오면서 성주가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복서들은 체중 관리가 생명이잖아요. 성주도 거기에 굉장히 예민해서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요. 에린이 삼촌이 손수 만들어줬다는 빵을 가져오는데 그걸 자꾸 성주한테 먹이려고 합니다. 아이가 집에서 만들어 왔다는데 성주도 마냥 거절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죠. 프로복서가 꼬마아이가 주는 빵 때문에 체중 조절이 어려워지다니 전 이 설정이 너무 귀엽고 재밌더라고요. 성주는 에린이 주는 빵을 먹은 날이면 칼로리 소모를 위해 달리기를 엄청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빵을 안 먹으려고 체육관으로 도망도 치는데 에린이 삼촌까지 데리고 체육관을 등록을 해버립니다. 에린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 책에 판타지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책은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고 꼭 추천해주세요. 다음은 올해의 사랑스럽상 세이소 나츠메의 초콜릿 컨퓨전입니다. 세이소 나츠메는 라이트 노벨 작가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 책도 소설 버전이 있고 만화책처럼 나온 코믹스 버전이 있어요. 저는 소설로 읽었습니다. 저는 로맨스 장르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 책이 올해 읽은 로맨스 중 단연 1등이었어요. 로맨스는 비련의 주인공이 나오는 슬픈 장르도 물론 좋지만 티키타카가 귀엽고 재밌는 주인공들의 러브스토리가 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은 거기에 매우 충실합니다. 일단 설정부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남자 타츠오가 있습니다. 밖에서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주고요. 눈만 마주쳐도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과거에 무서운 조직원이었고 지금은 살인 청부업도 겸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죠. 그와 같은 층에서 일하기 무섭다며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사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는 사실 타초의 무서운 인상 때문에 생긴 헛소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개미도 밟을까봐 조심해서 걷는 여린 남자였어요. 처음엔 타초도 헛소문에 대해 해명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말을 해도 다들 믿지 않아서 지금은 포기하고 살고 있었죠.
하루는 그런 타치오를 겁내지 않는 유일한 직장 동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루만이 타치오에게 미소로 대해줬죠. 타치오는 내심 그런 하루에게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것도 타치오의 오해였습니다. 사실 하루도 속으로는 타치오를 누구보다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최대한 안 무서운 척 연기를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발렌타인데이 때 사건이 터집니다. 하루의 친구가 발렌타인데이 때 동료들에게 나눠줄 초콜릿을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요. 실수로 0을 하나 더 쳐서 100개가 와버린 거예요. 그중 20개를 하루가 떠안게 됩니다. 발렌타인데이였지만 아무 약속이 없던 타치오와 하루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데요. 하루가 친구에게 떠안은 초콜릿 중 하나를 타치오에게 건네주고 도망쳐버립니다. 하루는 타치오가 나에게 있던 걸 주다니 죽고 싶어 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도망친 건데 타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여자에게 초콜릿을 받아본 게 살면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타치오가 집에 가서 하루에게 받은 초콜릿을 열어보니 사랑해요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흠모하던 하루에게 사랑 고백을 받다니. 타치오는 다음날 하루를 찾아가 바로 사귀자고 말하죠. 하루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알고 보니 하루의 친구가 20개 중 하나의 장난으로 사랑해요 라는 메시지를 넣은 거였고 그게 하필 타치오에게 간 거였습니다. 하루는 실수였다고 말하면 타치오가 죽인다고 할까봐 무서워서 일단 사귀기로 합니다. 실수로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해버린 여자와 그걸 모르고 직진해버리는 남자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건 갑자기 끝 하면서 책이 마무리된 건데요. 그것만 빼면 나무랄 데 없는 책이었어요. 로맨스 소설을 좋아하시거나 뇌 빼고 읽기 좋은 책 찾으시면 이 귀여운 커플 이야기 꼭 읽어보세요. 다음은 올해의 곱빼기상 혜원 작가님의 아카식입니다. 이 책의 장르는 SF입니다. SF는 먼 미래의 얘기를 하거나 과학적인 얘기를 해서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어려운 편인데요. 그런데 이 책은요, 초반부터 압도적인 스토리로 독자를 몰입시킵니다. 제가 올해 읽은 책 중 후반부가 아니라 초반부를 보면서 이 책 보통이 아니다라고 느낀 건 아카식이 거의 유일했어요. 그래서 곱빼기상을 주게 되었어요. 선영이 병원에서 눈을 뜨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선영의 눈앞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는데요. 그 여자는 선영의 언니인 은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은희의 말에 따르면 선영은 교통사고를 당해 2년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고 뇌를 심하게 다쳐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했죠. 은희의 말대로 선영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부모님도 없고 천지간에 우리 둘뿐인데 언니까지 잊어버렸다고 선영에게 화를 내죠. 퇴원하고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선영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선영의 뇌가 아직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절대 외출을 하면 안 된다며 신신당부를 하죠. 선영이 먹어야 하는 약이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은희가 담당했습니다. 선영이 할 수 있는 건 집 밖으로 안 나가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뉴스에서 열차 사고 소식이 나오는데요. 그 열차는 평소 은희가 타고 다니던 열차였죠. 선영은 사고자 명단에서 은희의 이름을 발견했고 은희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사고가 난 게 확실했지만 선영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하필 이런 때 선영이 먹던 약이 다 떨어집니다. 이 약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선영이 죽을 수도 있다고 늘 은희가 말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영은 혼자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담당 의사는 선영이 퇴원한 뒤로 한 번도 약을 처방해 준 적이 없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여태 은희가 준 약은 대체 뭐였는지 선영은 의문을 가지죠. 그리고 수상한 남자가 선영에게 접근해옵니다. 그 남자는 저기 보이는 야구르트 아줌마, 킥보드를 타고 있는 소년 모두 선영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선영을 감시하는 이유는 모두 은희 때문이라며 은희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해달라고 합니다. 선영의 언니인 은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상한 약을 먹였던 걸까요? 흥미로운 도입부, 중간중간 등장하는 유머 센스까지 SF가 이런 식으로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 책이었어요. 결말이 좀 아쉽긴 했는데요. 앞부분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시작부터 재밌는 SF 소설을 찾으신다면 아카식 꼭 읽어보세요. 다음은 올해의 엄마상인데요. 2권을 뽑았습니다. 먼저 송유정 작가님의 기억서점입니다. 기억서점은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거로 가서 암에 걸려 죽은 엄마를 살려내려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시간 여행의 기회가 단 3번이라 언제로 갈지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죠. 주인공이 꼭 엄마를 살려내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면서 봤던 책이었습니다. 가독성, 몰입감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책이었어요.
올해의 엄마상 두 번째 책은 문경민 작가님의 지켜야 할 세계입니다. 이 책은 13회 혼불문학상 수상작인데요. 혼불문학상은 2011년부터 수상작을 하나씩 선정했고 2024년 14회 수상작으로는 시티뷰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켜야 할 세계는 시작부터 몰입이 되는 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작가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호는 이 책의 주인공 윤옥의 남동생이었는데요. 뇌병변 장애가 있어 혼자 움직이지도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윤옥의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아침부터 일을 나가야 했기에 윤옥이 지호를 돌봐야 하는 시간이 길어졌죠. 윤옥은 솔직히 지호가 싫었습니다. 그 당시 윤옥도 겨우 10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데려가 키워주는 좋은 목사님을 알게 됐다며 지호를 그 목사님에게 입양 보내기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음날 목사가 집으로 방문했고 지호를 들쳐업더니 아들처럼 키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입양이 뭔지도 몰랐던 윤옥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윤옥은 사범대학에 입학하는데요. 문득 지호가 잘 있는지 궁금해져 그 목사가 살고 있다는 기적의 집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그곳엔 지호도 그 목사도 없었습니다. 지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켜야 할 세계는 읽고 나서 정말 여운이 길게 남았던 책이에요. 지호 얘기 외에도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게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분위기의 책들은 잔잔하게 가다가 잔잔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책은 후반부에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정말 좋았어요. 깊은 울림을 주는 책을 찾으신다면 지켜야 할 세계 꼭 읽어보세요. 다음은 올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상 이꽃님 작가님의 죽이고 싶은 아이 2편입니다. 죽이고 싶은 아이 1편은 2022년에 봤고 2편을 2024년에 봤는데요.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라 1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원이라는 학생이 죽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유력한 용의자로 서원과 절친이었던 주연이 지목됩니다. 주연이 용의자로 지목된 건 서원이를 죽게 만든 물건에 주연의 지문이 있어서였는데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주연은 자신이 서원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끝까지 항변하면서 사건이 길어집니다. 주연이 서원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인 기억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서원이를 만났던 건 기억이 나는데 만난 뒤에 뭘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주연과 서원이 만났던 장소에서 서원이가 죽은 채로 발견됐죠.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주변인들에게 이 둘의 사이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주연과 서원이 잘 지냈다는 사람도 많았지만 주연이가 서원이를 이용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론은 가난한 서원이를 부자이고 못된 주연이가 괴롭혔다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연이조차 내가 죽이고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서원이의 죽음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전부터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은 착하고 부자는 나쁘게 표현될까? 왜 단명한 사람은 다 착했던 사람일까? 반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책으로 쓰면 재밌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죽이고 싶은 아이가 딱 그 점을 짚어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후반부에 죽은 사람은 선이고 산 사람은 악입니까?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제가 늘 하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죽이고 싶은 아이 1편은 이 사건이 종결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죽이고 싶은 아이 2편은 그 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저는 정말 좋은 책은 작가의 말까지도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은 작가의 말을 포함해서 한 페이지도 버릴 게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2편 모두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올해의 판타지상으로는 3권을 뽑았는데요. 잠자는 숲속의 대리님, 마법소녀 은퇴합니다.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 입니다. 3권 다 예전 영상에서 다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잠자는 숲속의 대리님은 꿈에서 드래곤과 싸우는 백현의 이야기입니다. 이 꿈은 2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꿈에서 데미지를 입으면 현실에서도 통증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현은 꿈이지만 죽기 살기로 싸웠죠. 다른 하나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다른 부서의 선대리가 백현의 동료가 되어 드래곤에 같이 맞서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인사만 하고 지내는 선대리가 왜 자신의 꿈에 나오는지 백현도 의아했죠. 그러다 하루는 선대리가 드래곤의 공격에 왼쪽 손을 크게 다치는데요. 그날 회사에서 왼쪽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선대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과 현실이 묘하게 섞이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재미를 극대화시켜주는 책이었어요. 교훈이나 감동 이런 것보다 순수 재미가 있는 책을 보고 싶다면 잠자는 숲속의 대리님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마법소녀 은퇴합니다입니다. 카드비 때문에 죽으려던 주인공에게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가 나타나더니 이런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지구를 구할 마법소녀가 될 운명이에요. 여기까지 봤을 때 저는 주인공이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라고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 책의 세계관에는 이미 많은 마법소녀들이 있었고 그들이 지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에게 나타난 예쁜 여자도 마법소녀였죠. 마법소녀들은 저마다 엄청난 능력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능력을 개화하려면 각성이란 걸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각성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주인공의 능력이 뭘까를 궁금해하면서 끝까지 보게 되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질질 끄는 느낌이 아니라 소년 만화를 보면 정말 너무 센 적이 나와서 쟤를 어떻게 이기지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 호기심으로 계속 보게 돼요. 아마 책을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 책은 내용을 모르고 볼수록 재밌는 책이니까 너무 책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읽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 입니다. 이 책은 27살 회원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을 때마다 그 시대로 타임리프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처음엔 초등학생 때로 갔다가 그 다음엔 중학생 때로 갑니다. 혜원은 원래는 소심했던 성격이라 그 당시에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던 아이였는데요. 인생 2회차가 되니까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을 내뱉어요.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날리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이다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다만 주면 조금 물리잖아요. 그랬다면 아마 이 책을 그렇게까지 추천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중반부를 넘어서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맛으로 바뀌는데 이게 이 책의 백미예요. 희로애락을 정말 맛있게 잘 비빈 책이니까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올해의 청소년상인데요. 안채훈 작가님의 소년기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준경은 늘 죽고 싶어하는 소년이었는데요. 18살 봄에 번개탄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준경의 형이 일찍 집에 들어와 준경을 살려냅니다. 소년기는 죽으려다 살아난 준경의 이후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30명이 있는 반에서 28등을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대부분 아이의 부모는 20등만 해도 바랄 게 없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처음부터 20등을 하는 아이였다면 부모는 20등을 보고 만족했을까요? 30등을 하는 아이의 부모는 꼴찌만 하지 말라고 할 거고 20등을 하는 아이의 부모는 10등만 하라고 할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죽다 살아난 준경은 뭘 해도 좋으니 죽지만 말아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준경이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얘기를 들었겠죠? 내 눈엔 늘 애기야 라고 말하면서 왜 뒤집기만 해도 박수치던 그때처럼 아이들을 봐주질 않는지 참 슬픕니다. 소년기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네 이야기인데요. 작가님께서 평범한 이야기를 몰입감 있게 쓰시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시더라고요. 책을 펴면 금방 끝까지 읽게 되실 거예요. 다음은 올해의 4회파 미스터리상인데요. 아마이료의 희망이 죽은 밤에입니다. 네가라는 14살 여중생이 동급생 노조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가는 자신이 노조미를 죽였다면서 범행은 쉽게 인정했는데요. 범행 동기가 뭐였냐는 형사의 질문에는 너희는 몰라, 뭘 모르는지도 몰라 라는 말을 끝으로 입을 다뭅니다. 범행은 인정하면서 범행 동기만큼은 숨기려는 네가의 의도를 알아가는 책인데요. 네가는 가난하고 비정상적인 집에서 자랐고 노조미는 부자고 미래가 유망한 플룻 연주자였습니다. 이 설정만 보면 어떤 스토리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 책은 그 예상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참 재밌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몰아치는 반전의 반전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올해의 반전상을 줘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가독성, 흡입력은 두말할 것도 없는 책이었고요. 마지막에 밝혀지는 네가의 의도를 여러분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심리전상인데요. 찌진천의 무증거 범죄입니다. 찌진천은 중국의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불리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책 중 무증거 범죄와 동트기 힘든 긴 밤을 읽어봤는데 최근에 읽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 어떤 책보다도 재밌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작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용의자 X의 헌신이죠. 찌진천의 무증거 범죄는 그 책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국수집을 운영하는 여성 주우이루는 동네의 유명한 깡패 슈텐딩에게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슈텐딩에게 밤중에 불려나가서 곤혹을 치르고 있었죠. 마침 그때 주우이루를 짝사랑하던 남자 거이가 주우이루를 도와주려다 슈텐딩을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공포에 주우이루와 거이가 떨고 있을 때 러원이라는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주우이루와 거이는 믿져야 본전이니 러원의 말을 따르기로 하죠. 다음날 슈텐딩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경찰들은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경찰들은 범인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우이루와 거이는 정말로 러원의 말대로 범행을 들키지 않고 끝낼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러원의 오래전 친구인 렌랑이 수사에 합류하면서 수사망이 점점 이들에게 좁혀옵니다. 여기서부터 렌랑과 러원의 치열한 심리전이 펼쳐져요. 한편 3년 전부터 발생했던 연쇄살인 사건과 이 사건의 관련성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범죄 현장을 대신 수습해준다는 설정이 용의자 X의 헌신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런데 무증거 범죄는 용의자 X의 헌신과는 또 다른 치밀함과 재미가 있습니다. 추리소설을 좋아하신다면 무증거 범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뽑은 2024년 올해의 책 15권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올해 베스트 책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